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이제 2028년까지 우리는 트럼프가 지배하는 미국의 영향 아래서 우리들의 투자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투자를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혹시 이런저런 트럼프 테마주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 채널의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BTS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질 2028년까지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입성시킨 1등 공신이자 올인 전략의 승부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남들이 맘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국가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아서 미국이 100만 개를 보유하겠다고 말하는 비트코인.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도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정확히 트럼프가 이끄는 2028년 미국의 시대에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이 된 걸까요? 그건 바로 다양한 특성들이 있겠지만 이 자산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인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CEO가 이끄는 테슬라라는 기업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혁신의 대명사이자 기득권에 대항하는 혁명의 아이콘이며, 이러한 강력한 브랜드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며 강력한 팬덤과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들의 자본이 주식 매수로 연결되고 테슬라는 그 에너지를 동력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돌리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지지층을 형성하게 해주었고 결국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비롯해 미국 내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언급한다는 것이 미국 내 비트코이너의 숫자가 무시할 수 없을 규모로 성장했다는 증거라고 예전부터 자주 말씀드렸죠. 결국 이를 정확히 알아본 트럼프는 대선 기간 총격 사건 이후에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연설을 하며 비트코이너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멘트와 공약들을 쏟아내고 이들을 자신의 아군으로 흡수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강력한 팬덤과 네트워크의 힘이 이 모든 연결고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끌 파괴적인 혁신이자 혁명인 일명 W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2028년까지 트럼프가 집권하는 이 시기에 비트코인이 만드는 화폐혁명과 테슬라가 만드는 노동혁명이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를 진행하며 모든 투자의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우리와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이 되어줄 겁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로보택시인 사이버캡과 자율주행의 미국 내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강력한 정치적 지원군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테슬라가 그리는 운전이라는 노동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살게 되는지를 영상 속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미국 내 FSD 유저들과 자율주행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진화는 이미 인간과 거의 유사한 정점의 수준에 올라섰고 이 다음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제도와 법률적인 제약을 풀어주는 정치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단계였는데 그 핵심 요소를 풀어내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CEO로서 모두가 도박이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했던 트럼프 올인 전략을 감행하고 결국 성공시켜버린 거죠. 왜냐? 그게 테슬라의 미래를 몇 년 이상 앞당길 가장 중요한 해결 포인트였으니까요. 그걸 파악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게 유능한 CEO의 역할이니까요. 여러분, 2023년 유명 전기 작가인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의 전기에는 2022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생긴 일화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예전에 이 전기를 보면서도 대충 흘렸던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난 소름으로 다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당시 상황이 월터 아이작슨에 의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트위터 이사회가 그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날인 금요일, 머스크는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소호클럽의 옥상 레스토랑에서 4명의 아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트위터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의아해했다. 왜 트위터를 사려고 하죠? 아이들의 질문만 봐도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포용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디지털 공공광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지. 그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한 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2024년에 트럼프를 다시 당선시킬 수 있겠니?
라고 물었다. 농담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도 머스크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담을 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어쩌면 그 자신도 그럴지 몰랐다. 아이들은 경악했다. 머스크는 농담이라며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이 당시 일론 머스크가 아들들에게 했던 이 말은 농담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언어로 된 AI 학습이 가능한 최고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머스크는 이미 2022년부터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확한 플랜에 맞춰 한 수 한 수 포석을 깔아왔던 겁니다. 이게 늘 일론 머스크가 놀라운 점이죠. 이러니까 외계인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관행적으로 판단하고 안 된다고 포기할 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요소를 분해하고 하나씩 나열하며 본질을 파악해서 다시 결합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일론 머스크의 제1원칙 사고법이 모든 사고 과정에 걸쳐서 전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재형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의 기술력만으로 풀어낼 수 없는 사회, 정치, 문화적인 문제들을 이번에도 그만의 방식으로 또 한번 색다르게 풀어냈고, 이제 그 결과가 펼쳐질 테슬라가 만들 미래, 즉 로보택시의 상용화, 완전 자율주행의 미국 정부 승인, 그리고 옵티머스의 판매로 이어지며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디플레이션 혁명의 중요 마일스톤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실현시킬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한 국제 포럼에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테슬라의 시총이 5조 달러 규모로 될 것이고 2040년까지 100억 대 이상의 인간형 로봇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옵티머스는 2025년 대량 생산을 시작으로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 되며 테슬라의 시총을 25조 달러까지 만들 거라는 자신의 뷰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늘 그랬듯이 사람들은 이번에도 일론의 말을 믿지 않겠지만 그중 누군가는 그의 말과 행동에서 또 한번 미래의 퍼즐 조각을 찾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에겐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다가올까요?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지난 2024년 7월 미국 내슈빌에서 진행됐던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공약들에서 그 방향성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다양한 언급들이 있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언급,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20만 3,650개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것,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폐지하고 비트코인 채굴업을 지원한다는 언급, 그리고 개인의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규제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내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발행을 금지하겠다는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 비트코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공약으로 언급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미국 내 트럼프 2기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인물들이 정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당시 컨퍼런스에서 함께했던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조성 법안은 미국이 앞으로 전세계 공급량의 5%에 해당되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현재 금이나 석유처럼 국가의 전략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미국 재무부가 여러 곳에 비트코인을 분산해 셀프 커스터디하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 팔지 않는 한 최소 20년 동안 보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의 수치 모델링과 과거 경험을 통해 비트코인이 미국의 부채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었죠. 누가? 미국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그리고 이제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의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입법과 행정 모두에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선거 때는 표 받으려고 아무 말이나 다 한 거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바로 비트코인 손절할까요? 물론 그게 정치의 속성일 수는 있지만 트럼프의 비트코인 공약과 루미스 상원의원을 통해 제시했던 공화당의 비트코인 전략은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비난과 조롱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씩 비트코인이 갖는 그 엄청난 가치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개인들, 그리고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업들, 그리고 엘살바도르를 시작으로 국가들의 본격적인 수용 단계로 확산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위치하며 그 공약들의 구성이 단순히 표심 확보용이 아닌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언급할 수 있는 셀프 커스터디의 중요성, CBDC의 문제점 등 이런 것들을 언급한 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와 공화당의 이 발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수용되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흐름과 맞물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전략적 언급이기 때문이죠. 정말 만약에 그들이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했고 이를 통해 국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을 했다면, 그렇게 말한 거라면 이렇게 정해진 미국의 정책 방향은 비트코인의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인 겁니다. 이건 미국 월가 자금이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서 계속 밀려오고 있는 지금 정도의 임팩트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ETF가 점점 미국의 수많은 국가들에서 출시되며 다양한 연금과 기업들의 자금들을 흡수할 테고, 거기에 더불어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비트코인 매집을 공식화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은, 유럽은,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중동은, 일본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현재 거래소의 보유 물량과 채굴자 보유량, 그리고 앞으로 채굴될 잔여 비트코인까지 모두 포함해도 300만 개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이 앞으로 5년간 매년 20만 개씩 전략 준비금으로 총 100만 개를 매수한다면, 그런 흐름이 일단 시작됐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기 수요자들, 개인, 기업, 기관, 정부들, 이 모두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과 가치는 과연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나 비트코인 같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혁명적인 대상들은 한 방 먹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대상들이 아닙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구독자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투자는 방향성이니까요. 무엇을 언제 샀냐 팔았냐, 얼마를 먹었냐 물렸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큰 변화를 이끌 혁명적인 대상을 찾고 그 투자 대상이 갖는 기본 속성이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며 결국 큰 규모의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장기 투자의 마인드니까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전개될 트럼프 2기, 그리고 그 2028년을 넘어 계속 전개될 미래를 받아들인다면 2030년, 2040년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찬란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투자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부동산에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미국 주식을 사고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하십니까? 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같은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S&P, 나스닥 지수 ETF에 관심을 갖습니까? 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이유, 즉 왜, why를 생각하기 전에 투자를 하는 방식인 어떻게, 즉 how, 또는 더 구체적인 투자 대상인 what, 즉 무엇에 투자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누가 어떤 자산이 좋다더라, 누가 그러는데 어떤 자산이 오른다더라 와 같이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why에 대한 질문 없이 바로 어떤 걸 사야 하냐, 그래서 사요 마요 같은 질문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what에 집중한 투자는 그 다음 그 자산을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 매매 전략이나 투자 기간, 목표 가격 같은 방법, 즉 how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투자 원칙이 정립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what에서 시작해서 how로 올라가는 방식의 사고는 그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끝단의 지엽적인 내용들에만 집중한 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든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흐름이 나오거나 급변하는 상황, 더 쏠깃한 다른 투자 대상이나 방법이 귀에 들어오면 팔랑거리는 귀와 함께 그곳으로 나비처럼 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다양한 how와 what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how와 what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난 왜 투자를 했는가? 난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즉 이 why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how와 what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가 바로 테드톡 강의 동영상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재생된 레전드 영상을 2009년에 남기며 등장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스타트 위드 Why를 저술한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 이론입니다.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은 원의 코어에 Why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How, 마지막에 What이 위치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행동의 가치를 판단할 때 서클의 가장자리에 있어 쉽게 떠오르고 당장 손에 잡히는 What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코어에 해당되는 Why, 즉 그 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자신의 목적, 대의, 신념을 먼저 명확하게 정의해야
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how와 what이 결정된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투자를 진행하려면 차분히 why, how, what의 질문들을 순차적으로 던지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투자를 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가 다 비슷한 듯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러 영상을 통해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바로 이 문장이 제가 생각하는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회사라는 타이틀과 명함이 없이는 단 하나도 스스로 만들거나 판매해 본 적이 없고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월급에 의존된 상태니까 경제적 자립의 상태가 아니겠죠? 또한 매일 8시간 근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걸 목표로 살아가는 삶 역시 제가 생각하는 주도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인사고가라는 회사의 제도에 맞춰서 타인의 손끝에 자신의 운명을 올려놓아야 하고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인 매년 화폐 가치가 실질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8%씩 상승하고 있는 살인적인 현 상황을 우리들 대부분의 연봉 인상률은 절대 맞춰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현재 열심히 일해서 벌고 있는 노동소득과 자신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매년 8% 이상 오르면서 가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 구축 또는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새로운 도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투자라는 사전적 의미인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는 표현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자신의 소중한 자본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든 걸 저는 투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만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린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대답까지 하고 이 목표를 위해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전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시공간의 자유라는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까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추가적인 질문은 이 투자가 나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는가? 이 투자가 나에게 공간의 자유를 주는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투자라는 행위를 하면서 매일 노동을 하듯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다면 내가 없으면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투자입니까? 노동입니까? 매일 투자한다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화장실과 탕비실 들락거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이게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맞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투자를 하는 이유인 시공간의 자유를 얻겠다는 개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 개념에 맞는 투자의 방법은 내가 투자의 결정을 내린 이후엔 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순간순간 판단하는 일이 없는 투자. 내가 특정 장소에 계속 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나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도 전혀 문제없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국장은 횡보하는 박스피라 살아남기 위해선 샀다 팔았다 해야 되고 익절은 언제나 옳다는 말만 하고 있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냥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는 주식시장인 미국장에서 전세계 1위 기업이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까? 자신은 지방에 살아서 수도권에 살아서 서울 부동산은 보유할 수가 없다는 분이 계시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본이 아직 부족해서 못 사는 걸 빼고 자본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땅을 깔고 있는 서울 부동산을 매수해 놓고 본인이 사는 집은 월세나 전세로 렌트하면 안 되냐고요. 꼭 화폐는 원화로 표시된 자산만 있어야 하고 리스크 분산한다면서 달러 조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으로 언제든 이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시공간의 자유를 갖고 있는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냐고요. 이렇게 우리는 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인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투자의 이유를 정확히 도출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법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라는 저만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립하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개념을 복리라는 개념, 시간선호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시간이 아닌 매매의 타이밍으로 덜어내는 트레이더의 마인드로 행동하면서
본인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투자의 방식을 선택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와 같은 답을 도출하고 장기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방법을 계속 익히고 체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인드셋을 하고 시간 소모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면서 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이 채널에 모여서 함께 이 영상을 봐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장기 투자의 불모지에서 장기 투자는 투자의 고전이나 나오는 재미없고 지루한 옛날 투자라는 생각에 쩔어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넘쳐나는 이곳에서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식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라는 걸 이해하신 현명한 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영상을 보고 댓글로 소통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계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복잡한 이 세상의 수많은 인간사를 아주 단순화해서 1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각자의 나이, 재무 상태, 소득 수준, 주거 환경, 결혼 유무, 자녀 유무, 건강 상태, 은퇴 유무 등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가 없는가, 현재까지 보유한 자산이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 나갈 목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따라서 투자를 바라보는 철학과 관점, 현재 할 수 있는 투자의 방식이 다양하게 갈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듣고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넌 왜 장기 투자가 정답인 양 말하는데? 아니,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그래서 난 4848 하고 있는 게 맞다니까. 근데 왜 자꾸 트레이딩 갖고 뭐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의 철학과 관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자신만의 전략을 짠다고 봤을 때 막연히 내가 생각하는 관념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도마뱀의 뇌에 따라서 결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전략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결과가 장기 투자로 나오면 하고 아니라고 나오면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심플하겠죠? 그럼 지금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우선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들이겠죠?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패드에 근무하거나 신문사 오너, 대기업 오너 일가가 아니고 미래가 보이는 예언가도 아니죠. 우리만 아는 특별한 정보도 없고 미래를 예견하거나 볼 수도 없으며 남보다 더 저렴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더 많이 빌릴 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많은 돈을 갖고 있지도 않죠. 그쵸? 즉,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만나는 월가나 여의도의 금융권 종사자들이나 거대 자본가, 사업가들보다 우리가 유리한 점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그들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하나 유리한 게 있어야 그 유리한 포인트를 이용해서 필승 전략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인 하워드 막스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그의 책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를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그 준비 단계로 재정과 회계에 관한 공부를 하거나 관련 기사나 책을 다양하게 읽을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부자 프로세스를 잘 아는 누군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탁월한 통찰력, 직관, 가치에 대한 감각, 심리 파악 능력 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억하자. 투자의 목적은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선 사고, 더 효과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다른 투자자들이 현명하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컴퓨터 활용도 잘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없는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없는 통찰력을 발휘하며 그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성공 투자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옳은 판단, 즉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책에서 하워드 막스가 말하듯이 현명한 투자자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자신만의 경쟁력을 이용해서 남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하워드 막스의 책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평범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의 거대 자본도 갖지 못한 경쟁력엔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이라는 자원은 모두에게 매일 24시간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각자 플레이어들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고객이나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운용하는 헤지펀드들은 주기적인 실적 보고의 의무와 레버리지 차입금의 이자 부담 등에 의해서 장기간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인 트레이딩과 모멘텀 투자를 이어갑니다. 즉,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월가의 자본들도 이 시간이라는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대로 충실히 플레이를 하는 건데, 만약 우리가 이들의 의견과 플레이를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렇게 그들과 같은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승부를 본다면 이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똑같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짧게 쓰고 자본과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한다면 월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본도 비교가 안 되고 정보력도 딸리고 세계적인 명문대 나와서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인생 걸고 트레이딩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설프게 계속 배팅을 하고 있다면 결과는 안 봐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뭐다? 배팅의 횟수가 반복되면 성공 확률은 평균에 수렴하고 아무리 운이 좋아도 거래 수수료의 누적량만큼 손실이 발생되는 무조건 불리한 게임이라는 거죠. 자, 대충 느낌이 오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앞에서 언급한 하워드 막스의 말처럼 우린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이용해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수많은 전 세계 거대 금융자산들이 누군가에게 투자 현황을 보고하고 평가받으면서 매 순간 수익률 경쟁의 압박에 의해서 짧은 기간에 수익률 극대화에 특화되어 있는 전략밖에 쓸 수 없다는 그 시간이라는 자원의 한계를 만약 우리들이 그들과 달리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놓고 투자를 한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남들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자원이 나에게는 있고 그 자원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남들과는 다른 투자 전략을 생각하고 만약 이 전략을 오랫동안 꾸준히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면 자본과 정보의 한계가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거대 자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트레이딩에 집중하고 타이밍 매매만 노리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매매 횟수를 늘리고 고점과 저점을 끊임없이 예측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카지노에서 배팅을 하듯이 거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보단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이처럼 하워드 막스가 말한 남들에게 없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투자를 우리와 같은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투자 성과를 공유할 필요도 없고 매달 매분기 성과가 안 좋다면서 매도하라는 압박도 안 받는 거죠. 매달 월급이나 매출에서 사용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차분하게 모아가면서 자산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5년, 10년, 20년 계속 매집해 가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대 금융자본들은 할 수 없는 걸 해야죠. 그래야 시장의 비합리성에서 오는 가격과 가치의 간극을 장기 투자를 통해서 야금야금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확실하면 월가가 왜 안 하냐? 어이구, 투자가 그렇게 쉬우면 다 돈 벌지. 이야, 무지성 취매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능력이 있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편의상 기관 중심의 금융 투자를 월가 자본이라고 설명드렸지만 개인들도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듯이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를 모두 단기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 장기 투자자인 롬바론이 이끄는 바론 캐피탈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연기금 자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처럼 장기적 관점을 갖고 다양한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자본들이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헤지펀드 자금들은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싶어도 그럼 좋을 만한 자산이 분명 눈에 보여도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하락 구간이나 예측되는 리스크를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 예측이 맞든 틀리든 그걸로 일부 손실이 나든 급등할 기회를 놓치든 그들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환매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한동안 매도가 필요 없는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나만 변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황이 안 좋고 불안해도 계속 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언제일지 모르는 폭발적인 상승의 그 짧은 구간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자신보다 자본력과 정보력, 인프라에서 모두 앞서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장기간에 걸쳐 압도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략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실 투자의 성패는 전략이 50%고 실행력이 나머지 50%입니다. 장기 투자라는 전략의 핵심이자 가장 큰 리스크는 장기간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 장기간 투자를 해야만 성공하는 전략을 세팅해 놓고 좀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그냥 트레이딩 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마치 단기 투자자가 트레이딩 하다가 물리니까 장기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결심한 사람은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투자 대상과 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년간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고 비중은 자산 간 비율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지만 내가 발견한 이 자산이 갖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힘이 정확히 발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투자하는 이 돈이 언제쯤 필요할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쯤 결혼해서 목돈이 들지, 내가 언제쯤 은퇴할 수밖에 없어서 소득이 줄어드는지, 내가 이때쯤엔 자녀 교육 때문에 상급지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던가, 자녀 대학 등록금, 자녀 결혼, 자녀 유학 자금이 든다던가, 인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각자 상황에 맞는 희노애락 비용들을 미리미리 예상해 놓고 그 시점에 맞춰 투자 기간을 잡는 거죠. 마치 이벤트별로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에 가입해 놓는 것처럼 자신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장기 투자 자금들이 언제쯤 필요할지에 맞춰서 각 자산별 현금화 시점이나 이를 대비한 패시브 인컴의 세팅 등 우리 인생의 긴 기간 동안 장기 투자 대장정을 이어가기 위한 적절한 시점들을 다 예상해 놓고 준비해 놔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장기 투자의 기간과 자산,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막연히 계속 장기 투자에 적합한 자산들만 일단 모아가다 보면 갑자기 찾아온 목돈이 필요한 이벤트에 가장 안 좋은 가격에 우량 자산을 매도하게 되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꼭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운이 좋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불운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일반적인 운때라면 상상도 못했던 목돈이 드는 악재가 훅 하고 다가올 거고, 진짜 운이 안 좋으면 장기 투자 자산의 가격이 최악일 때 그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왕창 몰려올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성이 다른 자산 두세 개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모든 자산이 최악의 구간일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대 자본들이 갖지 못한 오랫동안 투자 가능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자신만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기 투자라는 전략을 구사한다. 둘째, 장기 투자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심해서 장기 투자를 포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통해서 장기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셋째, 아무리 강한 마인드셋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며 목돈이 들어가는 희노애락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선 예상되는 이벤트 시점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그에 맞는 장기 투자 기간을 여러 개의 적금을 가입하듯이 세팅해 놓는다. 넷째,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운이 밀려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서로 다른 속성의 자산 두세 개 정도를 자신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서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장기 투자가 결정적 타격을 보지 않게 대비한다. 이렇게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이라는 서로 상관관계가 나아진 자산들을 모두 투자하는 이유고, 피터 린치가 진정한 장기 투자를 위해선 주식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고 했던 것처럼 금융투자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장기 투자 여정의 산 중턱 정도를 올랐을 때쯤 부의 베이스 캠프인 부동산을 꼭 세팅해 놓고 목돈이 들어가는 주거 문제라는 리스크를 없애놓고 마지막 산 정상 스노픽을 향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가라고 자주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대비하겠다고 이렇게 장기 투자를 세팅해 놔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재난, 사기 같은 엄청난 불운이 밀려오면 큰 타격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에도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어야만 그 쓰나미가 지나간 이후에도 우린 계속 시간을 이용해서 남은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생존 확률을 높이고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자고요. 아시겠죠? 투자를 진행하다 모두가 패닉에 빠지는 미친 듯한 폭락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봐, 내가 진작에 팔라고 했지. 줄 때 먹고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 했어 안 했어. 암튼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고집 피우더니 내가 결국 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 장기 투자? 좋다 이거야. 근데 네가 부자야?
돈 많아? 아둥바둥 살면서 무슨 10년 뒤를 얘기해.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더 불려가야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주변 지인분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 어떤 자산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 즉 변동성, 이건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이렇게 예민하고 밤잠 설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걸까요? 자, 여기엔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쉽게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깜깜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엔 저 동굴 안에 무언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맛있는 음식과 가족들을 지켜줄 소중한 무기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 그 안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들이나 그 안에서 만들고 있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리스크는 단순한 용기만으론, 겁이 없다는 것만으론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 동굴 주변을 서성이다가 용기 내서 안으로 조금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맹수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면 바로 으아! 하고 다 던지고 뛰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냅다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재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왜? 우리 몸 안에는 인류의 수렵 채집 시절부터 DNA에 담겨 전달된 위험을 피하게끔 세팅된 우리의 본능이 이럴 땐 도망치는 거라고 우리 뇌에게 지시를 내리니까요. 그게 인류의 오래된 생존 방정식이었으니까 그런 본능에 언제든 반응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기 인류에게는 사자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이 중요했다.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사자에게 잡아먹혔다. 고통 피하기, 즉 도망치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다. 도망치기가 얼마나 기묘한 생존 전략이었는지 살펴보면 초기 인류는 숲을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만 해도 주랭랑을 쳤다. 움직이는 대상은 사자일 수도 사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맹수인지 위험하지 않은 초식동물인지 알아내기 위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 도망의 전략은 생존을 보장해주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생존의 급급한 방식으로는 발전이 불가능했다. 초기 인류는 이 같은 행동 방식 때문에 삶을 진화시켜 나갈 수 없었다. 목표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단지 반응할 뿐 행동하지 않았다. 외부의 상황과 조건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지었다. 그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었다. 그렇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결정권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기 삶을 주도한다. 외부 환경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유를 누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인 사람에게 도망치는 것은 최선의 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만족을 준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함으로써 만나게 될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제 아무리 훌륭하게 도망친다 해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일 뿐이다. 그 세계는 제 아무리 멋진 변명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여러분, 이처럼 매번 도망치는데 급급하고 단 한 번도 공포의 순간 대하락장을 온몸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원래 자신이 생각했던 투자의 원칙, 적립식 매수를 꾸준히 이어간 사람은 그 공포의 순간이 지난 이후 다가온 과실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 성공의 경험은 자신의 투자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리스크를 줄이겠다며 어렵게 발견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좋은 자산들을 언제든 던져버리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공포라는 시나리오, 탐욕이라는 시나리오의 틀 안에서 계속 갇혀 지내면서 진짜 투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오늘도 본능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대폭락 구간엔 던지고 급등 구간엔 늘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겠죠. 소나기는 일단 피하는 게 맞지. 야, 그걸 왜 다 막고 있냐? 차트에 다 나와 있는데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걸 안 피하고 그냥 맞는다고? 그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 이렇게 언제든 도망갈 생각, 언제든 자신의 생각대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공포의 순간 동굴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유동성이 몰리고 시장의 심리가 요동치는 구간이 오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커지고 사람들은 그 구간마다 공포와 탐욕의 순간들에 후회와 환희를 반복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만드는 자신의 단기적인 자산 가격의 변동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폭락하면 하는 대로 변동성이 만드는 단기적인 수익과 금액은 언제든 연기처럼 왔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연기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증기로 떨고 차곡차곡 모인 그 물방울 엑기스만이 진짜라는 마인드로 차분하게 투자의 변동성을 바라보며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엔 제가 자주 영상에서 언급했던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온 멋진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나 주택, 음식, 휴가의 대가는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왜 훌륭한 투자 수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기를 쓰고 피하려고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성공 투자의 대가는 당장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표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서 지급 기한이 도달해도 좋은 것을 얻는 데에 대한 수수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뭔가를 잘못한 데에 대한 벌금처럼 느껴진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벌금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범칙금이나 국세청 과징금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부가 감소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감소가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중요하다. 시장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사고하면 투자 결과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다. 나는 내 돈의 20%를 잃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특히 20% 하락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2배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변동성을 수수료라고 인식하면 모든 게 달라 보인다. 디즈니랜드의 입장료는 $100다. 대신 아이들과 잊지 못할 근사한 하루를 얻는다. $100를 벌금이나 벌이라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수수료를 낸다는 점이 분명할 때는 수수료가 가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보인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에서 변동성은 거의 언제나 수수료지 벌금이 아니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 수익률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요구한다. 이 수수료를 내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디즈니랜드에 가라고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입장료가 $10 정도인 동네 행사에 가거나 아무 돈도 내지 않고 집에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도 여전히 좋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은 지불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는 현금이나 채권 같은 값싼 공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입장료다. 요령은 시장 수수료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입장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디즈니랜드에 비가 올 때도 있다. 그러나 입장료를 벌금이라고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마법을 즐길 수 없다.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변동성과 이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심리를 장기 투자라는 놀이공원에 들어오는 변동성이라는 입장 티켓 값이라고 깔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느끼게 될 미지의 동굴이 주는 두려움을 도망가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모두 성공 투자의 수익으로 치환하자고요. 왜냐? 그게 본능을 누르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며 대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위대한 투자 결과를 만드는 길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